지난 이야기, 현생 인류의 조상 호모 사피엔스, 주로 수렵 채집을 일삼던 이들은 우연한 계기로 아프리카를 벗어나게 된다. 발 닿는 대로 걸어다닌 결과 머나먼 아시아까지 도달하게 되고 느닷없이 불어닥친 추위를 피하기 위해 또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남쪽의 거대한 산은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해 주었고 추위가 끝나자 불어난 물로부터 피난처를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자연은 인간이 자신을 가장 의지하는 순간에 지진이라는 재앙을 안겨주었다. 신도는 이러한 토양 속에서 탄생하였다. 변홍사가 전래된 뒤로는 샤먼들의 정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었고 히미코라고 하는 여성 샤먼을 중심으로 연맹 국가가 세워졌으며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는데 한편 일본의 긴키, 지금의 관서 지방에는 새로운 정치 권력이 등장합니다. 바로 현 일본의 직계 전신인 야마토 정권이에요. 야마토 정권은 대왕을 자칭하는 외국의 수장을 중심으로 여러 유력 시족이 연합하여 결성된 조직이죠. 물론 야마토 정권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또 어떻게 주변 부족들을 제치고 일본을 대표하는 위치에 올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야마토 정권은 백제 그리고 가야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들여와요. 그 중에는 불교도 있었죠. 불교는 시작부터 일본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귀족들이 불교 숭배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갈등했거든요. 크게 소가씨와 모노노베씨 두 유력 귀족 가문을 중심으로 대립이 격화되었죠. 물론 그렇다 해서 양측의 힘이 동등했던 건 아닙니다. 모노노베씨의 입장에서 소가씨는 한낱 분내기에 불과했거든요. 당시 모노노베씨는 국가 주요 기관을 장악할 정도로 이름난 정치 명문가였고 이에 반면 소가씨는 이제 막 왕실의 외척으로서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서는 중이었죠. 즉 불교는 그저 명분일 뿐 실상은 권력 투쟁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들은 왕위 계승 문제를 놓고도 싸웠고 이후 소가씨가 정미의 난이라는 쿠데타를 일으키며 모노노베씨 가문을 제거해버려요. 실권을 쥔 소가씨는 이를 마음껏 흔들어대기 시작했죠. 허수아비 왕을 세우고 조금 거슬린다 싶으면 암살 후 갈아치웠어요. 그게 설령 내 친족이어도 말입니다. 바꾼 건 왕뿐만이 아니었죠. 공식적으로 불교도 공인했겠다. 이참에 몽땅 불교식으로 바꿔버려요. 백제와 고구려의 기술자들을 요청해 아스카데라, 호류지, 시테노지, 고류지 등 수많은 사원에 건립하고 승려 해자와 해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치체제를 개혁해요. 대표적으로 17조 헌법이 있습니다. 17조 헌법은 쇼토쿠 태제가 제정한 국가의 기본 정강이자 일본 최초의 성문법이죠. 그냥 법도 아니고 헌법이라 명시했듯 일본은 이 헌법이 제정된 지 1400년이 지난 지금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도대체 이 헌법이 어떤 의미를 지녔기에 그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17조 헌법의 핵심은 와입니다. 와는 한문으로 화할, 화를 써 조화를 뜻하며 절대 이걸 깨지 말라는 것이 내용의 전부죠. 이를 어찌나 강조하는지 한국에 한이 있다면 일본은 모든 게 와로 통할 정도예요. 가령 한국인이 한국 음식을 한식이라 하듯 일본은 자국 음식을 일식이 아닌 와쇼쿠, 화식이라 합니다. 옷은 와푸쿠, 과자는 와가시, 모두 와가 들어가죠. 그래요. 조화, 서로 잘 어울린다.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나 조화를 중요시한다는 건 잘 알겠는데 그래서 일본인들은 이걸 어떻게 지켜왔다는 걸까요? 쇼토쿠 태자는 이 법을 만들 때 불교의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차용했습니다. 바로 윤회와 업사상이죠.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교에서는 다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환생한다는 건 알겠어요. 문제는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누구는 왕족으로 태어나 한평생 떵떵거리며 살고 또 다른 누구는 노비로 태어나 죽도록 고생만 하다 가죠. 과연 불교는 이런 불평등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업입니다. 전생에 내가 정말 많은 덕을 쌓았다면 그만큼 현생에서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고 만약 내가 현생에서 죄를 많이 짓고 간다면 다음 생에서 하찮은 미물로 또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쇼토쿠 태자는 바로 이 업보의 기준을 와에 대입한 거고요. 너가 노비로 태어난 것은 전생에 너가 지은 죄 때문이지 사회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 사회 탓, 남 탓, 무슨 탓 하지 말고 그저 본인의 위치에 순응하라. 그것만이 너가 다음 생에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만약 그러하지 아니하고 위를 쳐다본다면 다음 생에 너는 반드시 지금만도 못한 미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공동체의 조화를 지킬 때 세상은 비로소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아버지 벤저민 플랭클린은 이런 말을 남겼죠. 일시적인 안전을 얻기 위해 근본적인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자유도 안전도 보장받을 자격이 없다. 지금 일본이 딱 그 꼴이에요. 쇼토쿠 태자는 자신이 만든 와를 실현시키기 위해 여태껏 대왕이라 불렸던 군주의 칭호를 덴노, 천황으로 격상하고 국명을 해가 뜨는 나라라는 뜻의 일본으로 바꿨으며 천황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틀을 확립했습니다. 그가 이토록 와에 집착한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본인을 포함한 소가시 가문이 해륜 집단이기 때문이죠. 가짜는 권력욕에 넘어가 굳이 흘리지 않아도 되었을 피를 흘리면서까지 정점에 선 만큼 분명 대가가 치러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따라서 와라는 이빠른 소리로 국민들을 선동해 마치 일본은 원래부터 예와 전통을 중시했던 민족인 것처럼 꾸민 겁니다. 그리고 이를 따르지 않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공공의 안녕을 해친다는 이유로 철저히 국가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 찍었죠. 그렇게 낙인 찍힌 사람은 사무라이한테 직결 처형을 당하거나 이지메와 무라하치부 등 가족 전체가 공동체로부터 배제되는 벌을 받았다고 해요. 법은 질서와 사회 유지 및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자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을 뜻하죠. 그래서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고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득 가능해야 하며 전문적이어야 하는 거고요. 일본이 17조 헌법을 헌법이라 부르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인들은 이걸 최소한의 상식이라 생각하고 있죠. 이들은 여전히 와를 자랑스러워하고 와 문화가 있었기에 일본 특유의 가업승계, 장인 정신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세습 역시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애초에 쇼토쿠 태자가 국민 모두에게 세습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을 거라는 겁니다. 쇼토쿠 태자의 개혁과는 별개로 일본에 또다시 피바람이 몰아칩니다. 황실이 외척 소가시를 향해 칼을 뽑아들었죠. 그 주인공은 바로 나카노우의 황자예요. 당시 나카노우의 황자는 외척 소가시의 독주에 불만이 쌓일 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그냥 허수아비일 뿐 모든 것이 소가시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천황이 세상의 중심이면 뭐합니까? 알고 보니 현실은 허상이고 그들이 1인지하 만인지상으로 군림하고 있는 걸요. 결국 사단이 났죠. 나카노우의 황자가 반소가파의 나카토미노 가마타리와 결탁해 645년 이시의 변이라는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소가시를 몰락시킵니다. 드디어 황실이 권력을 되찾은 거예요. 이후 황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뭘까요? 그건 놀랍게도 역사 왜곡이죠. 자신들의 빈약한 정당성을 메우고자 역사서를 편찬하는데 이때 무려 기원전 7세기부터 당시까지의 1000년의 역사를 통째로 드러내버립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과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들의 성과를 가로채기 위해 실존 인물은 지우고 있지도 않은 조상을 만들어내 그대로 갈아 끼웠어요. 그 밖에 황실은 자신들의 신화에도 손을 댔죠. 황실은 스스로 태양신 아마테라스의 후손임을 자처하고 싶었는데 당시 아마테라스로 신격화되던 건 다름 아닌 히미코 여왕이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었던 나머지 아마테라스의 동굴 이야기에 아메노우즈메라고 하는 신을 넣어 아메노우즈메와 히미코 이 둘을 서로 연결시켰죠. 그리하여 일본에는 부처나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가지 신명한 몸으로 나타난다는 본지수적이라는 개념이 생겨났고 아미타불의 수적이 하치만 신이고 대일열애의 수적은 아마테라스라는 식의 이론이 만들어졌으며 종국에는 신도와 불교가 융합되어 하나의 종교체계를 이루는 신불스팝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가장 앞장선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이시의 변에서 나카노우의 황제의 편에 섰던 나카토미노 가마타리의 차남 후지와라노 후이토였습니다. 덕분에 나카토미노 가문은 천황으로부터 후지와라 씨를 사성받았죠. 한편 쇼토쿠 태자의 와는 불교 승려들에게도 세습의 기회를 제공했죠. 승려들은 종교인으로서 토지를 시주받고 면세특권을 누렸으며 자경단을 목적으로 승병을 양성해요. 그 결과 몇몇 사찰은 지역 토호 못지않은 군벌이 되었고 부정부패가 만연해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와카슈도 남색이죠. 7세기 중반경 이때부터 많은 불교 승려들이 중국 당나라로 유학을 떠납니다. 이를 일본에서도 우리와 똑같이 견당사라고 하더군요. 아무튼 가서 많이
많이 보고 배워오라며 보내놓은 것인데 전혀 상상도 못한 것을 배워왔죠. 그게 바로 와카시도였던 겁니다. 남성의 동성애. 왜 하고 많은 것들 중에 동성애였을까요? 그것도 다른 이도 아닌 승려가 말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 당나라에서 가장 핫한 거였더래요. 더구나 하필이면 배워온 이도 국하이라고 하는 대승려였죠. 그는 당나라 청룡사에서 직접 밀교의 가르침을 받고 돌아와 진원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음과 육체의 합의를 강조하고 현세에서의 이익을 인정하여 당시 귀족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아요. 덕분에 일본에서는 동성애라는 것이 승려들을 통해 일본 사회 전반에 걸쳐 확대되었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진원종의 라이벌이었던 천태종도 동성애로 물듭니다. 이곳 역시 여인 금제라는 말은 있어도 남자와 성교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적극 받아들여요. 이들은 특히 소년승을 대상으로 욕구를 해소했죠. 구체적으로 절에 만 12세부터 18세 사이의 어린 소년승이 들어오면 치아 관정이라는 의식을 진행해 첫날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이게 다 더 높은 경지에 오르기 위한 과정이라며 합리화를 시도해요. 그렇게 일본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며 천황도 함부로 건들지 못할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죠. 다음 이야기, 칭의 쿠데타와 역사 왜곡 등 누구보다 천황을 드높이는데 앞장선 후지와라씨. 정작 최고 권력자의 최측근에서 보좌하다 보니 소위 문고리 세력으로 거듭난다. 황희계승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물론 섭관가로서 실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를 보다 못한 천황이 내놓은 전술은 바로 양성해 자신의 아이를 뵌 첩과 잠자리를 같이 한 가신들을 엮어 결속력 강화에 나선다. 그러나 뻐꾸기들을 지나치게 양성한 탓에 오히려 그 2세들끼리의 전쟁으로 비화되고 마는데, 일본에서 펼쳐진 사랑과 전쟁, 그리고 그와 함께 시작되는 대사무라이 시대, 과연 일본 황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1월 31일 저녁 6시에 그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그보다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